매달 빠져나가는 100만 원. 아내 몰래 쓴 돈일 거라 단정했던 나는 결국 차가운 말로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당신 엄마 병원비였어. 그 순간 멈춰버린 나의 말, 그리고 시작된 회한의 시간들. 말 한마디 없는 손길로 가족이 되어간 그녀의 마음을 나는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뭐지 이거 출근길 아무 생각 없이 켠 통장 어플 화면에서 익숙치 않은 지출 내역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매달 빠져나간 정확히 100만 원. 날짜도 금액도 한치 오차 없이 똑같았다. 처음 보는 계좌번호. 상대 이름도 없었다. 무슨 자동이체였던가? 난 한 번도 이 금액을 설정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더 낯설었던 건 이게 아내의 통장이라는 사실이었다. 아내의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를 도와준 적이 있었기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가끔 확인한 적은 있었지만 이런 규모의 돈이 나가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심장이 묘하게 빨라졌다. 이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그 생각 하나가 도화선이 됐다. 불길처럼 의심이 번졌다. 혹시 대출이라도 낸 걸까? 아니면 혹시 뭔가 이상한데 돈을 쓰는 건 아니겠지? 머릿속이 산란해져서 그날은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메신저로 말을 걸까 하다가도 직접 물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만뒀다.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와 함께 아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는 그녀에게 말도 없이 다가갔다. 나 얘기 좀 하자. 아내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나보다 먼저 퇴근한 날엔 늘 웃으며 반겨주던 얼굴이 오늘은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매달 100만 원.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천천히 내려놓더니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거 왜 물어? 왜 물어? 그럼 내가 묻지 말아야 해? 감정이 순간적으로 치솟았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았다는 걸, 아내의 어깨가 움찔하는 걸 보고서야 깨달았다. 그 돈 어디에 쓰는 건데? 아내는 시선을 피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사리 말이 나오지 않는 눈치였다. 숨기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말해. 대체 왜 매달 그렇게 큰 돈이 나가는 건데? 나랑 부부 아니야?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는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말을 뱉었다. 당신 어머님. 뭐? 당신 어머니 병원비랑 생활비. 숨이 턱 막혔다. 어머니가 아프셔? 많이 아프셔. 몇 달 전부터. 당신은 일 때문에 바쁘니까 괜히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나 혼자 알기로 했어.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 어머니 요즘 병원 자주 가셨어.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도 불편해하시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었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셨어. 어떻게든 버티시겠다고. 근데 나 그냥 그게 안 되더라고. 어머니가 나한텐 정말 진짜 엄마처럼 잘해주셨잖아. 그제야 내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내가 의심했던 건 아내가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이었다. 아내가 내 엄마를 위해 조용히 감당하고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을 나는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말없이 눈을 깔고 있는 아내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그제야 겨우 한마디를 뱉었다. 미안해.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눈가가 젖는 것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거실 불빛 아래서 말없이 앉아있는 아내의 옆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잔잔한 후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내는 단지 내가 모르게 좋은 사람이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어젯밤 잠을 설친 탓인지 눈꺼풀이 잔뜩 무겁고 이마 안쪽이 얼얼했다. 머리맡엔 따뜻하게 데워진 대추차가 놓여 있었다. 아내였다. 주방에서 나는 기척이 조심스러웠다. 그 섬세한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미안하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상처라도 입은 사람처럼 아내가 조심조심 다가오려는 모습이 가슴을 조였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오늘은 좀 쉬지? 내가 점심은 챙길게. 괜찮아. 어제도 미안했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이 더 아팠다. 아무 일도 없던 척 그게 가능한 걸까? 내가 그토록 찬바람을 뿜었는데 아내는 나를 걱정했고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은 내 불편함까지 걱정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호출음이 울리고서야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 어머니. 어디세요? 집이지. 왜?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지만 묘하게 숨을 자주 고르시는 게 느껴졌다. 그제야 이상하다는 걸 확신하게 됐다. 요즘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한숨이 섞인 웃음이 터졌다. 그걸 걔가 말했구나. 안 하겠다더니 왜 말 안 하셨어요? 넌 너대로 사느라 바쁘잖아.
걱정만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어머니 그게 됐다. 괜찮다. 나 아직 멀쩡히 밥도 잘 먹고 다닌다. 그 얘긴 그만하자.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단호함 뒤엔 뿌리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평생을 자식 눈치 보며 살아온 어머니의 그 조심성, 며느리에게조차 패 끼치지 않으려 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들려왔다. 오늘 저녁에 갈게요. 무슨 소리야. 저녁에 당신 댁으로 갈 거예요. 같이 밥 먹어요.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알았다. 그날 저녁 아내는 묵묵히 장을 봐왔다. 어머니께 가져갈 반찬을 몇 가지 만들겠다고 하더니 조용히 주방에서 칼질 소리만 들렸다. 그 모습이 괜히 더 짠해서 나는 슬쩍 다가가 물었다. 같이 갈래? 아냐. 괜찮아. 당신이 다녀와.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다만 아내가 도시락통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다. 이건 꼭 오늘 안에 드시게 해줘. 요즘 소화도 잘 안 되신다 하셨으니까. 알겠어. 그날 밤 어머니 댁을 찾았다. 문을 열자 옅은 양 냄새와 함께 익숙한 살 냄새가 퍼졌다. 혼자 사는 집 특유의 정적, 그리고 벽에 걸린 누렇게 빛바랜 가족 사진. 나는 잠시 망설이다 식탁 위에 반찬통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아내가 싸줬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하나를 열더니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으셨다. 잠깐 미간을 찌푸리시더니 다시 말없이 또 한 숟가락을 떴다. 음식은 여전히 잘해. 그 말 한 줄이 마치 고백처럼 들렸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어머니도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뭘 생각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반찬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밥 한 그릇이 그리도 깊고 조용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어머니 집을 나서는데 문득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 길가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끝내 배웅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식탁에 그대로 앉은 채 반찬통 뚜껑을 덮으며 말했다. 다음엔 애랑 같이 오지 그래. 문을 닫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담담하고 조용한 외로움이었는지 깨달았다. 현관을 나서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낡은 손수건 하나가 만져졌다. 어머니가 내게 슬며시 쥐어준 그것. 그 속에는 꾹꾹 접힌 병원 영수증과 함께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 돈은 꼭 너한텐 말하지 마. 지수한텐 고맙다고 전해줘. 지수. 내 아내 이름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아내가 왜 그렇게까지 조용히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곱씹게 되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막 신혼집 정리를 끝내고 아내가 우리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을 때였다. 어머니 오랜만에 고등어 조림 해봤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긴장한 듯 웃으며 내어놓은 반찬을 앞에 두고 어머니는 살짝 찌푸린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은 이게 젊은 사람들 입맛인가 보지.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맞아요. 저희 엄마도 맵고 짠 거 좋아하셔서 어릴 땐 항상 물에 말아 먹었거든요. 어머니도 혹시 간이 좀 그러셨으면 물 말아서 드세요. 제가 국은 따뜻하게 더 데워올게요. 그러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살짝 불편한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말한 게 뭐 어때서? 그땐 몰랐다. 그 짧은 식사 자리에서도 아내가 내 어머니를 얼마나 조심스레 대하고 있었는지. 내가 잠깐 부엌에 간 사이 어머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너 싫은 거 없어. 근데 내 아들한텐 눈물 보이지 마라. 그건 못 참는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고 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전 원래 혼자 우는 거 익숙하거든요. 그 얘기를 내가 처음 들은 건 결혼 5년이 지난 후였다. 결혼기념일도 아닌 어느 밤 비 오는 날 와인을 마시다 취기가 오른 아내가 조용히 말했었다. 그 말 듣고 나서 엄마란 사람한테는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겠다 싶었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떨군 채 와인잔만 만지작거렸다. 오늘에서야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어머니가 아내에게, 아내가 나에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완전히 편하진 않았던 관계. 그리고 그 중심에서 아내는 스스로를 철저히 뒤로 물러나 있었다. 자신의 아픔도 속상함도 조용히 감춘 채 나 몰래 어머니를 걱정하고 나 대신 병원비를 감당하고 나에게는 한마디 원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녀의 그런 마음을 왜 말 안 했냐는 말로만 덮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땐 아내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다. 드라마가 재생 중이었지만 화면은 이미 정지되어 있었고 손끝엔 반쯤 읽다만 책이 놓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미열. 피곤한 걸까? 마음이 무너진 걸까? 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나도 좀 버티게. 당신 혼자 감당하게 안 둘게.
그 순간 아내가 눈을 떴다. 왔어? 피곤한 목소리 속에도 따뜻함이 묻어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가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간호사의 것이었고 보호자분 되시죠? 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달려간 병원 중환자실 근처. 창백해진 어머니 얼굴이 유리 너머로 보였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호흡을 이어가는 모습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렇게 갑자기 원래 기저질환이 있으셨고 최근엔 영양도 충분하지 않으셨어요. 폐렴이 급성으로 진행됐습니다. 아내는요? 그간 병원비도 약도 챙겼다는데 아드님 부인이세요? 그분 아니었으면 이분 이미 쓰러지셨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목구멍에 뭔가 꾹 막힌 듯한 기분이었다. 죄책감인지 수치심인지 눈물이 나려고 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몇 번 만에 연결된 그 목소리는 너무 평온해서 도리어 더 미안해졌다. 지수야, 엄마 병원에 계셔. 중환자실이야. 응. 나도 알고 있어. 어제 간호사한테 전화 왔었어. 왜 나보다 먼저 연락받았어? 당신 평일에 전화 잘 못 받으니까. 병원에 내가 보호자로 등록해놨어. 숨을 들이마시며 침묵했다. 아들인 내가 그 어떤 서류에도 적혀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머리를 내려쳤다. 그간 나한테 말 안 한 거 그때처럼 또 그러지 마. 나 알아야 돼. 적어도 이젠 알았어. 미안해. 그 짧은 사과에 나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했다.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지금은 자격이 없어 보였다. 다음 날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아내와 함께 택시에 올랐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아내는 말없이 손을 꼼지락거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하느라 힘들었지? 아내는 눈을 깜빡이며 나를 바라보다 살짝 고개를 저었다. 힘든 건 어머님이었지. 난 그냥 옆에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처음엔 당신이 너무 바빠서. 그 다음엔 그냥 내가 하고 싶었어. 나는 그 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고 싶었다는 말. 누가 시켜서도 억지로도 아니었다는 것. 그녀는 진심이었다. 병실 앞 어머니는 의식을 잠시 회복한 듯 천천히 눈을 떴고 그 시선은 아내를 향했다. 지수야, 네, 어머니. 저 왔어요. 손을 꼭 잡아드리는 아내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내는 한 손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조심히 매만지며 입술을 달싹였다. 많이 아프셨죠? 괜찮아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너한테 너무 많이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그 안에는 오래된 후회와 진심이 섞여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제가 더 죄송해요, 어머니. 그 순간 어머니가 아내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말없이 아주 오래.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 솟구치는 무언가를 꾹 누르고 있었다. 나는 뭐였을까? 가족이라면서 보호자라면서 정작 어머니가 아플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병실을 나서며 아내가 말했다. 당신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 아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곁에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어머님은 분명 기뻐하실 거야.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얼굴,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그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던 그녀의 눈동자.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보다 깊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걸. 어떤 이들은 소리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을 선택한다는 걸. 어머니는 중환자실을 나와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 당장은 위기는 넘겼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는 덧붙였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회복이 더뎌질 수 있으니 곁에 가족이 자주 계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곁에 가족이 자주 있어야 한다. 그 말은 곧 그동안 누가 곁에 있었는지를 대조하는 문장이기도 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병실에서 머물기로 했다. 둘 다 각자의 업무에 휴가를 내고 병원 침대 옆 간이 의자에 번갈아 누웠다. 어머니는 깊은 잠에 들었고 병실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던 그 시간. 나는 입을 열었다. 지수야. 응. 처음에 병원 다니실 때 어머니 많이 힘들어하셨어? 응. 많이. 왜 말 안 했어? 나 그냥 일에 파묻혀 살고 있었잖아. 그때 당신이 어머님 힘들다는 얘기 들었으면 회사를 그만뒀을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 무너졌을 거야.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말은 나를 걱정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가혹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위태로운 가장이었는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순간이기도 했기에. 그런데도 당신이 대신 다 감당해 준 거야?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나한테도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어. 기회? 내가 진짜 가족이 되는 기회. 처음부터 그런 말은 한 적 없었지만 내가 어머님께 진심을 다하면 언젠간 날 진짜 딸처럼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어. 그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손끝으로 어머니의 침대 맡을 쓰다듬었다. 내가 하지 못한 그 모든 손길과 시선, 숨결이 그녀에게 있었다. 며칠 뒤 큰형과 누나가 병문안을 왔다. 어머니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에 안심한 얼굴이었다. 그러다 불쑥 큰형이 내게 말했다. 근데 이거 병원비 너희 둘이 계속 낼 수 있겠어? 꽤 오래 들어갔을 텐데. 지수 혼자 냈어. 지금까지는. 뭐, 지수가? 누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어머니 모시는데 왜 며느리가 돈을 내? 그동안 어머니가 아프신 걸 우리가 몰랐잖아. 몰랐다고 그걸 며느리가 다 짊어지게 했다는 게 말이 돼? 너는 아들이잖아. 그 말에 난 입을 꾹 다물었다. 책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무게를 나눠들자고 말하는 것도 그녀에게 너무 늦은 사과가 아닐까 싶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눠서 내야지. 더는 지수 혼자 부담하게 하지 마. 그 말에 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에게 말했다. 앞으로 어머니 병원비 내가 형이랑 나눌게.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 뒤에 묘한 미소가 스쳤다. 이제야 진짜 당신 같아졌네.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쿡 찔리는 듯했다. 이제야. 그제야 나는 알았다. 그동안 내가 아내에게 보여준 모습은 가장도 아들도 아닌 그저 자기 감정에만 갇힌 반쪽짜리 인간이었음을. 그리고 그가 깨어나는 데는 아내의 조용한 뒷모습과 어머니의 힘겨운 숨결이 필요했다는 것도.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날따라 모니터의 삑삑거리는 소리마저 잠잠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사는 반쯤만 하셨다. 의사는 회복 경과로 볼 때 나쁘진 않다고 했지만 내 눈엔 달랐다. 말보다 눈빛이 행동보다 정적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병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수첩을 들춰보았다. 어머니의 다음 진료 일정, 간병인 교대 스케줄, 그리고 병원비 분담 내역까지 지금까지는 모두 아내 혼자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이었다. 그 노트, 내가 처음 적기 시작했을 때 내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어머님 처음 병원 다니실 때였어. 무슨 약을 언제 드셨는지도 헷갈리셨거든. 그거라도 내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았어. 누군가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같았으니까. 나는 노트를 덮었다. 표지는 군더더기 없는 회색, 종이는 모서리가 해질 만큼 뒤적여진 흔적. 몇 장을 넘겨보다가 문득 발견한 작은 메모 한 장. 당신 어머님 오늘 많이 웃으심. 살짝 안도했다. 날짜는 내가 회사에서 회의에 쫓겨 아내 전화를 못 받았던 그날이었다. 그 메모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야, 손 좀 잡아줄래? 아내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눈을 맞췄다.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다, 너는. 그 한마디에 아내가 고개를 떨궜다. 어머니의 손끝이 살며시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나중에 꼭 아기 낳으면 지수 같은 애로 키워.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나중을 말했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언제일지 모를 마지막이 숨어 있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말이 없었다. 거실에 앉은 채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는 흘러갔지만 우리 둘의 눈은 어딘가 멈춰 있었다. 그러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수야. 응. 당신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지금이라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내는 고개를 살짝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아무 말 없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어머님한테 이렇게까지 마음 쓰게 될 줄 몰랐어. 왜였을까? 그냥 내가 부족해서도, 내가 더 노력해서도 아니고 어머님이 말은 툭툭 하셔도 항상 나한테 김치 더 주시고 고기 구울 땐 내 그릇 먼저 챙기셨어.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어머니의 무뚝뚝한 친절. 나는 그게 사랑이었단 걸 좀 늦게 알아챘던 것 같아. 그녀는 웃었다. 눈가에 잔물결처럼 번진 감정이 목을 메이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아내가 자는 걸 오래도록 지켜봤다. 고단한 하루의 끝에서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잠든 그녀. 담요를 덮어주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지수야, 나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 우린 다 무너졌을 거야. 그리고 그 속삭임이 닿았는지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 하나가 떠올랐다. 삶은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늦게 고마움을 말하게 한다. 그러다 문득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문턱에 서 있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믿으며. 어머니는 퇴원을 거부하셨다. 의사는 통원 치료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괜찮다.
여기 있는 게 편하다. 그 말은 내게 너무 많은 뜻으로 들렸다. 집보다 병원이 낫다는 건 곁에 아무도 없다는 말이기도 했으니까. 며칠 뒤 어머니는 나를 불렀다. 아내 없이 단둘이 보고 싶다고 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에 맺혀 얼굴 반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앉아라. 나는 조용히 그녀의 발밑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짧은 정적 끝에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순이 마누라. 참 아깝다. 너 같은 놈 만나서 고생했어. 내가 봐도 그랬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말은 틀림없었고 너무나 솔직했다. 나는 그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렇게까지 마음 줄 생각은 없었어.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애가 없으면 내 아버지 제사도 약봉지도 이 집 밥도 다 사라질 것 같은 거야. 그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아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어머니가 아내에게 내비쳤던 무뚝뚝한 말들, 그 안에 깔린 불안과 외로움을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지수가 날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애한테 제대로 고맙다고 한 번도 말 못했어. 그게 자존심인 줄 알았는데 그냥 미련했던 거더라. 아직 안 늦었어요. 어머니가 말하면 지수는 다 알아들을 거예요. 어머니는 살짝 웃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손을 뻗더니 머리맡 서랍을 열었다. 여기 너 가져가라. 그 안에는 도장이 하나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흔한 은행 봉투였지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수에게. 어머니 내가 살아있을 때 못 전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뒀다. 나는 그걸 받지 못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감정이, 미안함이 무게처럼 손끝을 눌렀다. 며칠 뒤 아내는 혼자 병원에 다녀왔다. 나는 일 때문에 먼저 출근해야 했고 그녀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온다고 했었다. 그런데 돌아온 아내의 얼굴이 이상했다. 평소보다 더 차분했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이 편지 주셨어. 지금? 응.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내 손에 쥐어주시더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며칠 전 내게 준 그 봉투 안에는 받은 것이다. 이젠 내 손에 건네지 않아도 될 만큼 어머니도 결심한 것이다. 아내는 그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열지는 않았다. 그저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열어보지 않을 거야? 지금은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곧 눈물을 보일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눈물 앞에서 내가 어떤 위로도 해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날 밤 아내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어머님 손 생각보다 작더라. 그렇게 오래 나를 밀어내던 손이 그렇게 작을 줄 몰랐어. 그 손이 이제는 붙잡을 줄도 안다는 거 알아. 응. 그래서 아파.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또 하나의 울림이 남았다. 아내가 그렇게 오래 기다린 건 사랑이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걸.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은 꼭 피로 이어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식탁 위 봉투를 조용히 내려다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내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그녀를 위해 나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며칠 동안 어머니의 상태는 조용히 이어졌다. 병원은 더는 위급하단 말은 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한결 차분해졌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히려 낯설고 불안했다. 마치 무언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날 아내는 어머니를 정성껏 씻겨드렸다. 병원 간호사도 있었지만 굳이 직접 하겠다고 나섰다. 나는 병실 밖에서 기다렸다. 문틈으로 들리는 물소리와 낮은 대화. 그리고 한참 뒤에야 조용히 문이 열렸다. 다 했어. 아내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지만 그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응. 그냥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는 이내 힘없이 웃었다. 그동안 참 많이 무심했구나 싶어서. 누가? 나도. 어머님도. 우리 다.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내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갔다.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퇴원을 결정하셨다. 의사는 병원에 더 머무는 걸 권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 가고 싶다. 지금은 그냥 내 방에서 내 시간 보내고 싶다. 나는 머뭇거리다 물었다. 지수한테 가시겠어요? 집으로 오실래요? 어머니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다. 그 한마디에 나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 그녀는 아무 망설임 없이 말했다. 언제 모시러 가면 돼? 정말 괜찮아? 그런 거 묻지 마. 지금은 그냥 오히려 내가 더 편할 것 같아. 그 대답은 의외였지만 이상하게도 믿음이 갔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결정을 혼자 마음속에서 반복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를 모셔온 날 거실엔 새로 깐 이불과 전기장판 그리고 소형 공기청정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아내가 하루 전에 배달받고 설치해둔 것들이었다. 햇볕 잘 드는 방향으로 놨어요. 여기 앉으면 해가 따뜻하게 들어와요. 아내의 설명에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두 사람이 마주 선 장면을 처음으로 눈에 담았다.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이제는 결코 서먹하거나 무겁지 않았다. 그건 이해와 용서 사이에서 조심스레 맺힌 평화였다. 어머니는 저녁을 거의 남기지 않고 드셨다. 아내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말없이 내어놓은 묵은지에 한참을 말없이 숟가락을 움직이셨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는 아내를 조용히 불렀다. 지수야. 네, 어머니. 이 집에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은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불린 감사의 말.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그 눈가에 맺힌 물방울이 어떤 무게였는지. 그날 밤 아내는 내게 말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어머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을 때 그냥 나도 내려놨어. 그래도 돼. 응. 이제는 나도 조금 편해지고 싶어. 나는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오래도록 말없이 머물렀다.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놓지 않는 순간들로 남는다는 걸 우리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으셨다. 집으로 돌아온 지 정확히 열흘째 되던 날 새벽녘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누구도 울음을 터뜨리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눈만 바라보며 어머니가 남긴 고요한 공간을 감쌌다. 그날 새벽 아내는 어머니 옆에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고 거실엔 정적만이 가득했다. 숨이 가빠지시더라고.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손을 잡고 있었어.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냥 계속 괜찮아요, 어머니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날 그 마지막 순간엔 진짜 가족 같았거든.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가족 외엔 누구도 부르지 않았다. 큰형도 누나도 나도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조용히 깊이 울었던 사람은 내 아내였다. 영정 사진 앞에서 아내는 묵묵히 절을 올리고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다. 엄마라고 불러볼까 했는데 끝내 그 한마디가 어렵더라.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진 않아. 나는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표정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며칠 후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오래된 손편지들과 아버지와 찍은 흑백 사진 몇 장. 그 아래엔 지수와 함께 찍힌 단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거실에서 아내가 어머니에게 과일을 내어주던 날. 어머니는 정면을 보지 않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부드러웠다. 사진 뒷면엔 어머니의 필체로 짧은 글이 남겨져 있었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더라. 나는 그 한 줄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마치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고백처럼. 그날 밤 아내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편지 써? 응.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 애한테 보여줄 말들. 무슨 말? 가족은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나는 아내의 등을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녀는 내 팔 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당신 엄마 마지막에 웃고 가신 거 알아? 응. 알아. 당신 덕분이야. 우리 둘 다 덕분이지.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창밖에 가로등이 길게 흔들리고 거실엔 여전히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그 고요한 상실 속에서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야 어머니가 왜 마지막까지 이 집으로 오고 싶다고 하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손길은 오래도록 우리 사이를 감싸 안는다. 그 따뜻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간다. 어머니의 사망신고서를 제출한 날 동사무소 직원이 내게 물었다. 사망자와의 관계는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자식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그날따라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아들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다. 말년에 점점 잦아들던 숨소리, 그 안에 실려있던 수많은 말들이 가슴을 건드렸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 집엔 조금씩 새 풍경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내는 베란다 화분을 다시 정리했다. 어머니가 머물던 자리에 햇살이 깊게 들자 그곳엔 어느새 초록색 잎사귀들이 자리 잡았다. 물 줄 땐 꼭 말 걸어줘야 해.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식물도 사람이랑 같다고. 그럼 당신도 물 줄 때마다 말 걸어? 응. 엄마 잘 있었어요? 하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이 집의 기도 같았다. 어느 일요일 아침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누구 오기로 했어?
아니, 그냥 어머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미역국. 나도 문득 생각나서 나는 한참 동안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거기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깊은 애정과 지나간 날들을 조용히 끌어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날 밥을 먹으며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엄마한테 어떤 아들이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엄마가 어떤 엄마였는지만 생각했지, 내가 어떤 아들이었는진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럼 지금이라도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가족이었는지, 앞으로는 어떤 가족이 될 수 있을지. 그날 밤 나는 편지 하나를 썼다. 받는 사람은 쓰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이름을 떠올리며 써내려갔다. 엄마, 처음엔 왜 그렇게 말을 아끼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차갑게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건 조심스러움이었고 사랑이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손으로 남는 거라고. 맞아요. 엄마 손 아직도 제 손에 남아있어요. 그 손길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게요. 계절은 다시 바뀌고 우리 집 창문에도 봄볕이 길어졌다. 식탁 위엔 늘 두 사람분의 밥그릇이 놓이지만 그 맞은편엔 언제나 셋째 사람의 자리가 비워져 있다. 그 빈자리가 슬프지 않다는 걸 안다. 그건 누군가가 살았다는 증거고 사랑이 지나갔다는 흔적이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아는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다. 가족은 꼭 피로만 묶이지 않아도 된다. 가끔은 오래 참고 견뎌내는 믿음이,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손이, 조금은 미워했지만 결국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우리의 가족을 만든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남겨진 사랑으로 살아간다.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을 말할 수 있을 때 말하려고 한다. 늦지 않게 후회 없이. 가족이라 믿었던 관계 속에서 정작 진짜 가족이 되어준 건 한 사람의 조용한 헌신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말이 아닌 손으로, 기다림으로 남는다는 걸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